리가멘트가 있습니다. 코그실이 이 자이고마틱 리가멘트와 마세터릭 리가멘트를 지날 때 너무 얕은 층으로 지나가게 되면 딤플링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리프팅 시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얼굴 단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페이셜 플랜은 슈퍼피셜 레이어와 딥 레이어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스마스층이 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 같이 피부와 서브큐타니어스 팻이 슈퍼피셜 레이어가 되겠고, 스마스층 아래쪽에 있는 파시아와 근육층, 뼈가 딥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중요한 리가멘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이고마틱 리가멘트, 자이고마틱 아치 아래쪽에서 피부의 처짐을 예방하기 위한 자이고마틱 리가멘트가 있고, 귀 앞쪽에서 플라티스마 오리큘라 파시아가 있습니다. 이 플라티스마 오리큘라 파시아는 귀 앞쪽에서 이 플라티스마 머슬에까지 연결되어 있으면서 목 리프팅 시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맨디블라 리가멘트가 있는데, 이 맨디블라 리가멘트는 맨디블 바디에서 맨디블 심피시스까지 연결되는 부위에 있습니다. 이 맨디블라 리가멘트 때문에 턱산 아래쪽에서 피부의 처짐을 예방하지만, 이 리가멘트 때문에 불독살이라고 하는 자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리가멘트들의 구조를 스케마틱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리가멘트들은, 이러한 리테이닝 리가멘트들은 뼈의 페리오스티움에 단단하게 유착되어 있으며 스마스층을 지나 피부의 아래층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데바의 다이섹션을 통해서 스마스층과 리가멘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스킨 인시전을 하고 서브큐타니어스 팻 레이어 아래쪽으로 박리를 시행한 모습입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자이고마틱 리가멘트와 맨디블 아래쪽에 맨디블라 리가멘트, 그 다음에 플라티스마 머슬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리프팅, 특히 코그 리프팅을 시행할 때에는 이런 스마스층과 리테이닝 리가멘트들의 위치, 리테이닝 리가멘트들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카데바 다이섹션을 통해서 스마스층을 당겨서 리프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스케마틱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스마스층을 리프팅을 시켜주게 되면 메디오레비알 폴드, 입꼬리 아래쪽에 자울이 개선되고, 이 플라티스마 머슬을 리프팅을 시켜주면 목선이 개선됩니다. 딥 레이어는 스마스층의 아래층에 있는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스마스층의 딥 레이어에서 실리프팅 시에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구조물이 페이셜 러브가 되겠습니다. 페이셜 러브는 아시는 것 같이 5개의 브랜치를 냅니다. 먼저 프론탈 브랜치, 자이고마틱 브랜치, 뷰컬 브랜치, 맨디블라 브랜치, 맨디블 아래쪽에 서비컬 브랜치의 5개의 브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그 리프팅 시에 일반적으로 코그 실이 들어가는 위치가 스마스층 아래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페이셜 러브의 인저리를 줄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안면부의 가장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실리프팅, 특히 이제 코그 실리프팅을 통해서 리프팅을 시행할 때 올 수 있는 가장 큰 합병증으로 딤플링이 심하거나 실리프팅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리프팅 시술 시에 실이 지나가는 위치의 팁이 중요한데,
실이 지나간 위치를 그림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펑처 부위에서 자이고마틱 아치의 페리오스티움을 실이 긁고 지나가야 되고, 자이고마틱 아치 바로 아래쪽에서 피부의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이고마틱 리가멘트가 있다고 강조해 드렸는데요. 이 자이고마틱 리가멘트에 너무 얕은 층으로 실이 삽입하게 되면 당겨 올렸을 때 자이고마틱 리가멘트에 심한 딤플 현상을 초래합니다. 자이고마틱 아치 아래쪽에서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를 지날 때에는 깊은 층에서 실이 지나가야 딤플링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고마틱 리가멘트 아래쪽에서는 항상 정확하게 스마스층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최대한의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이 스마스층 아래쪽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 파로티드 그랜드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통증을 일으키거나 페이셜 러브에 인저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얇게 들어가게 되면 마세테릭 리가멘트나 맨디블라 리가멘트를 당기게 되어 심한 딤플링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자이고마틱 아치의 페리오스팀을 지나고 자이고마틱 리가멘트의 깊은 층을 지나고 이후에는 항상 실이 스마스층에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시술 영상을 통하여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자분의 경우 입 아래 양턱에 볼륨이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함몰되어 있는 부분을 볼륨 제품을 이용하여 볼륨감을 주겠습니다. 턱 선에는 V롤 제품을 이용하여 볼륨을 주면서 맨디블 앵글이 살아나고 샤프해 줄 수 있도록 시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이 위치할 부위를 따라서 마취를 진행해 줍니다. 볼륨실 시술을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트 에버 볼륨 제품의 경우 8가닥의 실이 하나로 꼬여진 메쉬 파이프 형태로 필러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선호합니다. 볼륨실은 피부 표면에 넣는 게 아니고 뼈 바로 위에 삽입해줘야만 정확한 위치에 볼륨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할 때부터 실이 들어갈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 펑처를 진행해 줍니다. 펑처 후 뼈를 싸고 있는 뼈막을 긁으며 정확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술을 하겠습니다. 볼륨이 감소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3개에서 많게는 7, 8개까지 삽입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실이 맨디블 본 바디와 평행하게 맞춰 삽입해주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부위 근처에 멘탈 러브가 나오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너브보다 조금 아래 부분에 삽입해주면 멘탈 러브의 손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리프팅실 시술 후 라인을 조금 더 샤프하게 만들기 위해 필러 시술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러를 삽입할 때도 뼈에 가깝게 주입해주면 볼륨을 만드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V롤 시술을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트에버 V롤 제품은 긴 실을 캐뉼라의 스프링처럼 감아 만든 형태로 피부 속에 삽입되었을 때 볼륨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피부와 닿는 유착면이 넓어 시술 후 콜라겐 생성을 극대화 줄 수 있어 자주 사용합니다. 동양인들은 사각턱을 줄이는 시술을 선호하는 반면 서양인들은 맨디블 앵글이 샤프하게 살아나는 시술을 선호합니다. 이 부위도 피부 표면에 실이 삽입되면 실이 이동하거나 볼륨이 정확하게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뼈를 싸고 있는 뼈막 아래쪽에 실을 정확하게 삽입되어야 맨디블 앵글이 정확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삽입이 완료되면 맨디블 앵글이 선명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뼈막 아래에 콜라겐 생성이 증가되면 턱선이 보다 선명해집니다. 환자분의 얼굴을 상중하 비율로 봤을 때 아래쪽 3분의 1인 하관이 발달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술의 주 목적은 아래쪽을 줄여주고 팔자주름과 턱선을 리프팅하는 시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각턱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 보톡스 시술을 하고 지방량이 많은
앞쪽 아랫볼 쪽에 윤곽주사 시술을 하겠습니다. 보톡스와 윤곽주사를 병행하면 피부 처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짐을 줄여주는 실리프팅을 병행하겠습니다. 목 부위 주름은 피부와 플라티스마 근육이 단단한 밴드 형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 시술과 필러를 병행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비율로 보면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작습니다. 이 작은 아랫입술을 필러와 볼륨실을 사용해서 볼륨을 증가시켜주고 입꼬리 또한 올려주는 시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턱 보톡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현재 누워있는 모습과 서있을 때 모습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근육을 항상 체크하고 근육의 안쪽으로 약물이 주입할 수 있도록 주사를 해줍니다. 이 환자에게는 30유니트의 보톡스를 근육을 확인한 뒤 주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곽주사 시술을 하겠습니다. 이 윤곽주사는 디옥시 콜릭 애시드 계열입니다. 윤곽주사 시술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멍이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캐뉼라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줄여주기를 원하는 부위를 표시했고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주사하겠습니다. 턱 근육이 작아지고 지방이 줄어들면 피부가 처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술 중 실리프팅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경우에는 모노실 실리프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노실은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을 개선해 줍니다. 모노실은 많은 수를 한 번에 시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늘이 얇기 때문에 그립과 바늘의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화이트 메디앙스의 모노실은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고 바늘 끝의 마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뛰어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모노실 시술은 보톡스를 주입한 부위부터 윤곽주술을 주입한 부위까지 턱선을 따라서 일자로 평행하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평행하게 모노실을 삽입하면 윗 방향으로 리프팅 되기 때문에 보톡스와 윤곽주사를 병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처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노실을 제거할 때는 시술 부위를 컴프레션 해야 멍이 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의 일자 주름을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자 주름은 피부와 안쪽 플라티스마 근육의 유착과 수축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모노실을 주름에 직접적으로 삽입합니다. 목주름 아래쪽에 실이 위치할 수 있도록 실을 삽입해 줍니다. 목에 더 좋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모노실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주면서 콜라겐이 재생되어 목주름을 개선 및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입술의 볼륨을 증가시켜주기 위해 시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입술 볼륨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러 시술을 많이 하지만 필러만 사용하는 경우는 1년에서 1년 반 이내에 볼륨이 감소합니다. 또한 필러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리프팅과 필러를 병행하면 시술 효과를 더욱 오래 갈 수 있고 필러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 메디앙스의 볼륨실은 표면이 메쉬로 되어 있고 안이 비어있는 파이프 형태로 되어 있어 필러 시술과 병행되어 사용하는 경우 볼륨이 유지되는 기간을 늘리고 필러 이동을 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합니다. 볼륨실을 입술에 사용하는 경우 실이 입술의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 삽입을 합니다. 펀칭 후 시르 팁을 원하는 위치까지 삽입하고 제거합니다. 아랫입술에는 4개의 실을 삽입합니다. 실을 제거할 때는 컴프레션을 하면서 빼줘야 실이 바늘을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윗입술에는 1개에서 2개 정도 삽입하겠습니다. 항상 대칭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실이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디테일한
입술 모양을 만들기 위해 필러 시술을 병행하겠습니다. 입꼬리 쪽에 볼륨을 살려줘서 입모양이 웃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모양을 잡겠습니다. 미간 및 이마에 보톡스 시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턱선을 옆에서 보면 맨디블 바디라고 하는 중간 부분에서 굴곡이 있어 정면에서 보면 이 부위에 너칭이 있습니다.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실리프팅이 보다 영구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실로 볼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맨디블라 그랜드라고 하는 침샘이 비후되어 있어 목이 처져 있는 부위를 보톡스 시술을 하여 침샘을 줄여 턱선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처져 보이는 부위는 모노실을 통하여 목의 탄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입이 나와 있고 중안면 부위가 발달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필러와 볼륨실을 이용하여 볼륨을 증가시켜주는 시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울 아래쪽 부위에 볼륨이 감소되어 있어 너칭이 보입니다. 이 너칭에 듀오텐을 이용하여 볼륨을 주는 처치를 하겠습니다. 시술 방법은 뼈 바로 위에 실이 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턱 아래쪽에서 삽입하여 뼈에 평행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듀오텐을 여기서 사용하는 이유는 듀오텐은 한 번의 삽입으로 18개의 모노실층을 만들어 넓고 깊은 부위의 볼륨을 증가시켜 주기에 좋습니다. 듀오텐을 삽입할 때는 뼈막을 지나갈 수 있게 삽입해야 실이 비쳐 보이지 않고 콜라겐 생성이 되었을 때 울퉁불퉁하지 않게 됩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3개의 듀오텐을 이용하여 볼륨 오그멘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듀오텐의 바늘을 제거할 때는 실이 같이 빠지지 않게 컴프레션을 하고 바늘을 제거하고 컴프레션을 유지하면서 한 가닥만 잡고 어미실을 제거합니다. 이 환자 경우 듀오텐을 사용한 시술은 피부의 볼륨을 증가시켜 주기보다는 뼈의 굴곡을 보강하는 목적으로 시술한 것이기 때문에 뼈막 아래에 실을 위치시켜 뼈 자체의 볼륨을 증가시키면서 굴곡을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경우에 실이 흡수되고 작용하기 때문에 2에서 3개월 후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피부의 탄력이 약하고 서브맨디블라 그랜드가 하이퍼트로피 되어 있어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피부의 탄력을 유지 및 증가시켜주기 위해 모노스크류를 턱선에 따라서 촘촘하게 넣어 주겠습니다. 스크류는 모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이 스프링처럼 되어 있어 조직과 유착 면적이 비교적 넓습니다. 따라서 콜라겐이 집중적으로 생성되어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스크류실의 삽입 위치는 더미스 아래층으로 들어갑니다. 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삽입되면 콜라겐 생성이 증가하고 피부 탄력이 증가하면서 리프팅 효과를 봅니다. 서브맨디블라 그랜드가 하이퍼트로피 된 분들은 턱뼈 아래에서 처져 보입니다. 이 그랜드를 줄여줘서 턱선을 개선하는 시술을 보톡스를 사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보통 10에서 30유니트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 환자는 한쪽당 15유니트를 사용하여 시술을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입과 코가 나와 있지만 중안면 부위의 뼈 발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중안면 부위의 볼륨을 증가시켜주기 위해 팔자주름의 볼륨실과 필러를 시술하고 악광대에는 필러를 사용하여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술을 위해 환자가 누워있는 시술보다 상체를 올려둔 상태를 시술하면 보다 정확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볼륨과 필러를 같이 사용하면 필러 이동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볼륨의 유지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좋은 만족도를 낼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 위로 필러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아래층부터 채우고 중간층을 채우는 방식으로 시술합니다.
앞광대 앞쪽 눈물꼬랑 아래쪽은 필러가 눈물꼬랑 안아골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합니다. 필러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뼈 바로 위쪽에 필러를 주입하여 피부 처짐 및 이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에 지방이 많아 보이고 얼굴이 커 보이는데, 지방이 많고 얼굴이 커 보이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 뒤쪽은 턱 보톡스를 사용해주고, 앞쪽에 지방으로 인해 볼륨이 증가한 부위는 지방 분해 주사를 이용하여 얼굴을 줄여주겠습니다. 턱 보톡스와 지방 분해 주사를 함께 시술했을 때 발생하는 피부 처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코구실 리프팅을 이용하여 실 리프팅 시술도 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리프팅이 되었을 때 눈물고랑 아래쪽에 꺼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는 앞광대 앞쪽으로 볼륨을 집중시켜 줬을 때 약간의 리프팅 효과를 줄 수 있어 더욱 밝은 인상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실이 위치할 부위를 따라서 마취를 진행해 줍니다. 듀오텐 시술을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트 에버 듀오텐의 경우 한 번의 삽입으로 18개의 모노를 삽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인디안 주름과 같이 개선되기 힘든 부위를 볼륨화이징 하는데 효과적이라 선호합니다. 실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시술 전에 실이 들어가는 위치와 펑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인디안 주름과 눈물고랑에 위치하기 위해서 펑처를 진행하겠습니다. 눈물고랑 아래쪽에는 피부가 얇다 보니 실이 얇게 들어가면 실이 손으로 만져지거나 혹은 시술 후 섬유 조직이 생성되어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실을 최대한 깊게 삽입할 수 있도록 시술을 진행합니다. 실을 삽입할 때는 항상 실이 위로 향하기보다는 피부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삽입해야 실이 보다 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캐뉼라를 제거하기 전에 항상 내가 원하는 위치에 실이 잘 들어갔는지 손가락으로 확인한 다음 캐뉼라를 제거합니다. 모노는 한 번 시술 시 보통 여러 개를 삽입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자재가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화이트 에브 모노의 경우 손잡이가 있고 바늘 팁에 가공이 잘 돼 있어 시술이 용이합니다. 볼륨 증가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모노 혹은 스크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 모노실을 사용하겠습니다. 볼륨을 채워주고 싶은 위치에
실이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시술해 줍니다. 볼륨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시술 시 리프팅 실과 필러를 함께 병행하게 되면 필러의 이동을 방지하면서 시술 유지 기간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과 같이 눈물고랑 시술 시 필러를 너무 많이 주입하면 웃을 때 필러가 튀어나와 보이는 어색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적당한 양의 필러를 주입하면서 부족하다면 추후 리터치 시술 시 조금 더 주입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코그 시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이 캐뉼라 밖에 돌출되어 쉽고 빠른 시술이 가능한 코그 LA 타입과 실이 캐뉼라 안에 위치하여 삽입 경로 수정이 가능한 WS 타입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여 시술을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트 에브 코그 제품은 6방향 가시와 이상적인 가시 깊이에서 나오는 강한 인장력 때문에 선호합니다. 볼 리프팅 목적으로 실을 삽입할 때는 항상 자이고마틱 아치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실의 끝이 아치를 통과해서 입꼬리가 연결되는 부분까지 삽입해 줍니다. 자이고마틱 아치 뼈를 긁으며 실을 삽입해주고 아치 밑에 자이고마틱 리가멘트가 단단하게 있는 분들은 시술 후 딤플링 현상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항상 이 부위를 지날 때는 손으로 피부를 당겨 실이 지나가는 위치에 볼륨을 증가시켜 준 다음 삽입합니다. 한 손으로 살을 위쪽으로 당겨 살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면서 시술을 진행하면 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코그 LA 타입처럼 실이 바깥쪽으로 돌출된 경우 실이 피부 쪽으로 향하여 삽입하면 보다 쉽게 실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코그 WS 타입 시술 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스트로우 제거 후 실의 뒤쪽을 부드럽게 돌리면서 밀어주면 캐뉼라 밖으로 실이 보다 잘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항상 입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 실의 돌출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을 제거해야 할 때는 하나하나 최대한 당겨서 잘라주어야 추후 실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을 다 자른 뒤에는 거즈를 이용하여 실이 위치한 부분을 누른 상태로 위로 밀면서 실이 보다 깊숙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광대 아래 부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마사지를 통하여 딤플링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코구실 리프팅 시술을 하면 조직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 광대 아래쪽에 지방이 모여 볼륨이 증가되어 얼굴이 커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처럼 얼굴이 커 보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대 아래쪽과 턱 아래 부위에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 분해 주사 방법은 1cm 간격으로 한 부위당 0.2에서 0.3cc의 용액을 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지방 분해 주사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대뼈 아래쪽 볼륨이 증가한 부위에 주사를 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턱 보톡스는 턱뼈와 턱 근육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25유닛 뒤에 보톡스를 주입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주입해 줍니다. 이것으로 영상 시청은 모두 마치고 라이브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화이트 메디앙스 직원에게 질문지 혹은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 통역이 완료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팔자주름 시술 후에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피부가 수축되거나 울퉁불퉁해지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그 팔자주름 시술 후에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피부가 수축된다고 했는데요. 그 원인을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고 피부가 수축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원인이 이런 현상이 시술 초기에 나왔을 때하고 시술 후에 몇 개월 뒤에 서서히 증가되면서 나왔을 때하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술 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실이 삽입이 되면서 이 피부층의 아래층에 있는 진피 조직을 이렇게 물고 당겼을 때 딤플링이나 울퉁불퉁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을 쉽게 이제 삽입된 실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 제거를 해주고요. 쉽게 제거가 안 된 경우에는 실이 물고 있는 부분을 서브시전 방법을 통해서 딤플링 되거나 울퉁불퉁한 부분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가 아닌 보통 2개월, 3개월 이후에 서서히 진행되는 피부의 수축이나 울퉁불퉁함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실이 삽입될 당시에 어떤 이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고 단순하게 실이 들어가서 작용하면서 어떤 콜라겐 생성하면서 볼륨을 일으킨다고 할 때에는 제 경험상으로 수축이 되거나 울퉁불퉁한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피부가 수축이 되거나 울퉁불퉁해졌을 때에는 이런 염증에 의한 원인을 생각을 하고 염증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그 울퉁불퉁함이 심하다고 했을 때는 염증이 먼저 해결된 다음에 딱딱한 게 이제 변성된 이 조직에 트리암시놀론 같은 어떤 흉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 리프팅 시술 시 멍이 뜨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점과 멍이 생긴다면 빠르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멍이 드는 원인을 저희가 생각할 때 시술을 크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모노실을 삽입할 때 드는 멍과 깊이, 코그실 같은 깊이 들어가는 실이 삽입되었을 때 생기는 멍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노실을 삽입할 때에는 실의 팁이 샤프한 이들이다 보니까 피부 아래측에 진피층을 지나갈 때 혈관 손상 등을 통해서 멍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이 들어갈 때 최대한 혈관 손상이 없이 젠틀하게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늘을 제거할 때 제거함과 동시에 이 피부를 반드시 이렇게 거즈나 어떤 거즈 등을 통해서 압박을 해서 실이 제거된 다음에 바로 올 수 있는 출혈을 압박을 통해서 예방을 해주면 충분히 멍드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노실이 아닌 이 코그실 리프팅 시에는 실 자체가 스마스층으로 깊게 들어가면서 코그실은 또 바늘도 두껍다 보니까 좀 굵은 혈관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좀 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술 전에 리도케인 플러스 에피네프린이 함유되어 있는 리도케인을 통해서 마취를 해주게 되면 혈관 자체에 이제 수축이 돼서 혈관 손상이 올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술 전에 반드시 에피네프린이 함유되어 있는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기를 권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이 바늘의 팁이 반드시 샤프하지 않은 블런트 니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 혈관 손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부 표면이나 안쪽에 깊이 멍이 들었다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처치로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는 그 연고를 처방해서 도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히알라제라고 하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히알라제라고 하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계열을 생리식염수와 믹스해서 멍든 부위에 주사를 해주면 회복 기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딤플이 발생했을 때 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딤플 현상 중에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부위가 우리 이제 이 하안면부 리프팅을 할 때 올 수 있는 딤플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경우에는 이제 실을 제거하기 전에 아주 심한 딤플이 아닌 이상 실을 제거하기 전에 입 안쪽으로 볼과 입 안쪽으로 해서 손으로 넣어서 이거를 밑으로 당기게 되면 거의 80~90% 이상의 딤플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거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매뉴얼로 마사지나 이렇게 이제 마사지나 이 손을 입 안쪽으로 넣어서 당겨주는 매뉴얼로 딤플 현상을 풀어주는 방법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반드시 실을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제거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이제 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제거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주게 되다 보면 이 당겨주게 되면은 실이 위에서 이렇게 이 펑처한 부분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실이 들어간 부위를 최대한 위로 밀어서 위쪽에서 실이 만져지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서 만져지게 되면은 그 부위를 조그만 절개를 넣어서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경우에는 뭐 이런 데 이제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거를 권해드리지 않고 일단은 마사지 하면서 경과 관찰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필러를 주입할 때 바늘을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개인적인 테크닉, 필러 시술에서 테크닉적인 문제인데요. 필러 시술 후에 이렇게 이제 조직에 바늘을 삽입하고 필러를 주입하면서 뒤쪽으로 쭉 빼는 방법을 쓰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조금 움직이면서 시술을 하는 거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술할 때 조금씩 움직이면서 했을 때의 장점은 필러가 삽입됐을 때, 주입이 되었을 때 이 덩어리채로 만져지는 현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채로 만져지는 경우에 주변에 이렇게 시스트 같은 게 생겨서 좀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움직여 주고요. 또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삽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움직여 줬을 때 혈관에 sab입되어서 이 필러가 인트라바세이션 되면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필러가 한 자리에 뭉쳐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 골고루 이렇게 퍼지게 주입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듀오텐과 볼륨실이 사용되는 부위와 실의 사용법 등이 어떻게 다른가요? 듀오텐과 볼륨실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듀오텐은 굉장히 여러 가닥의 실이 이렇게 한 번에 뭉쳐 들어가서 삽입이 되었을 때 이 실 자체가 옆으로 약간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의 볼륨을 증가시켜 주기보다는 약간 넓은 부위의 볼륨을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듀오텐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볼륨실은 이렇게 원통형의 메쉬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한 부위에 이제 삽입이 돼서 그 부위에서 이렇게 옆으로 퍼지거나 이러한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부위에 삽입이 돼서 볼륨을 증가시키기를 원할 때 주로 쓰고, 그리고 또 볼륨실의 특성상 이 메쉬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필러 시술이나 이런 걸 같이 할 때 필러의 이동을 좀 예방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 클 때는 주로 듀오텐보다는 볼륨실을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코고 리프팅을 할 때 스마스층에 삽입한다고 했는데 모노, 하이코 같은 제품은 어디에 삽입해야 하나요? 코그 리프팅 시술은 반드시 이제 스마스층에 삽입이 되어야만이 리프팅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노실 같은 경우는 사용 목적이 리프팅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피부 자체에 삽입이 돼서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모노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삽입하는 위치가 피부의 진피층, 더미스층에 삽입이 되게 되면 이 더미스층에서 포린바디 리액션을 일으키면서 더미스층의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모노실은 피부 전체에 더미스층, 피부 진피층에 삽입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모노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진피층에만 들어가야 효과를 본다 이건 아니고, 모노실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근육의 기능을 좀 약화시킨다든지 이럴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미간주름 같은 데에
직각으로 삽입이 되게 되면 근육의 힘이 좀 약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코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하이코는 이 코에만 특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기 때문에 하이코는 코 안쪽에서 뼈막 아래층으로 삽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7번째 질문입니다. 턱 라인하고 저 부위 시술할 때 삽입점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디오텐과 볼륨실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턱 라인에서 볼륨이나 디오텐을 사용하는 주 이유가 그 부위, 어떤 부위, 볼륨이 부족한 부위, 이렇게 딤플링 현상이 있다든지 이런 부위를 볼륨을 살려주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 볼륨이 부족한 부위를 먼저 시술 전에 정확하게 디자인하고요. 실이 그 볼륨 부위에 정확하게 삽입될 수 있게 펑처 위치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펑처 위치를 결정할 때는 실의 길이, 바늘의 길이 특징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할 때 재보고 어디에다 구멍을 낼 건지 이제 결정을 한 뒤에요. 실이 들어가는 위치는 볼륨을 최대한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는 뼈 아래쪽 깊은 층에서 이 실이 들어가 줘야만이 작은 볼륨으로도 최대한의 볼륨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뼈라고 하면은 실이 뼈에 딱 닿을 수 있게 안쪽 깊은 층에 삽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실이 들어가는 개수는 볼륨을 증가시켜 줘야 하는 그 양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너무 많은 양의 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실 자체가 밖에서 만져진다든지 어떤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한 부위당 3개에서 5개 이상의 실은 안 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8번째 질문입니다. 코고실 한쪽에 몇 개를 삽입해야 하나요? 얼마나 많이 당겨야 하고 시술 후 교정할 필요가 있나요? 리프팅 시에 코고실을 사용하는 개수는 딱히 몇 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보통 피부의 처짐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 자체의 탄력 정도, 그 다음에 환자분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서 실의 개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보통 한 부위의 한쪽 면에 특히 코구실이나 몰딩 코구실 같은 경우는 한쪽 면에 한 8개에서 많게는 12개 정도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는 얼마나 당겨야 한다고 당기는 정도는 이걸 최대한 위로 당겨 놓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당기는 거는 그냥 최대한 당긴다 이런 개념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술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환자를 이렇게 누운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헤드업 상태에서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당겨서 양쪽 모양의 비교를 한 뒤에 커팅을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9번째 질문입니다. 코고실을 시술하고 나서 실의 끝 부분이 피부에서 보이게 되면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하나요? 보통 이제 코고실을 시술하고 나서 끝이 보이는 부위는 이렇게 펑처한 자리, 구멍을 내고 펑처한 자리에서 실이 보이게 되면 실을 찾아서 최대한 더 당긴 다음에 커팅을 해주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이 아닌 아래쪽에서 이 실이 비쳐 보일 때에는 이 실을 제거하기보다는 입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밑으로 좀 이렇게 당기면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비쳐 보이는 실은 아마도 비쳐 보이지 않고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이 많은 사람과 지방이 적고 피부가 얇은 사람에 따라 눈물고량 주름을 제거할 때 디오텐을 어떤 피부층에 넣으면 좋나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지방은 인트라 오비탈 팻, 안쪽에 있는 지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이 많건 지방이 적건 간에 실이 듀오텐이 들어가는 위치는 최대한 깊게 뼈 오비탈림 뼈에 거의 닿을 정도로 실이 들어가 줘야만이 실이 만져지지 않고 울퉁불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아주 적고 피부가 엄청 얇은 사람에서는 이런 듀오텐 시술을 할 때 특히 더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듀오텐 시술 후에 피부가 얇은 사람에서는 비쳐 보이거나 이렇게 만져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듀오텐 시술 플러스 뭐 필러라든지 지방 이식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술들을 같이 병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실과 필러를 같이 사용했을 때 두 물질이 어떻게 합쳐지나요? 어떤 시너지가 나오나요? 어떤 실과 필러를 사용했을 때 이 각각의 특성을 가진 물질들이 서로 이렇게 합쳐진다기보다는 이게 필러 시술만 했을 때는 필러가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흘러내리거나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나 실을 삽입했을 때는 이동하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특히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 콧대에 있는 하이코어 필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이런 경우 필러만 했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콧대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 하이코어 필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팔자주름 시술에 볼륨실과 필러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팔자주름에 필러만 시술했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이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필러가 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볼륨실과 필러를 같이 병행했을 때는 이동하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통증을 줄이는 방법 및 모노, 스크류 시술 시 목의 혈관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보통 목주름 시술 시에 통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연고마취, 이거 주사 마취 말고 연고마취를 병행하는 경우에 시술 시에 통증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술 전에 연고마취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먼저 시행을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목의 혈관을 시술 시에 목의 혈관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희가 모노나 스크류를 삽입하는 부위가 피부의 진피층 피부 아래층 굉장히 얕은 층으로 삽입이 되다 보니까 목 안에 중요한 깊은 혈관을 손상을 줄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바늘의 길이가 긴 바늘을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제 피부를 얇게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바늘의 길이가 길게 되면 이렇게 길게 들어가면서 깊은 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목 시술 시에는 보통 바늘의 길이를 긴 거를 사용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38mm 정도의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 목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혈관에 손상을 줄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목 시술 시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연고마취를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두 번째 실이 삽입될 때 진피층 아래쪽으로 실이 지나가는 이 방향을 느낌을 보면서 삽입하는 걸 권해드리고 세 번째는 너무 긴 실을 사용하다 보면 끝부분에 핸들링이 어려워져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38mm나 25mm 니들을 가진 실을 사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시술 시 보조개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리프팅 시 보조개가 있는 사람의 경우를 알려주세요. 네. 보조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보조개가 생기는 이유가 겉에 있는 피부와 안쪽에 있는 근육층과의 어떤 단단한 파이버들이 연결되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개가 있는 경우에는
코그실 리프팅을 했을 때 보조개가 좀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조개가 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 보조개가 있는 부위를 피해서 시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개가 있는 부위가 여기다 했을 때는 그 부위를 피해서 보조개 있는 부위에서 한 1cm 정도 앞뒤로 어떤 여유 공간을 두고 거기 안쪽으로는 실이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보조개 있는 환자분들한테 보조개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눈물고랑 주름을 제거할 때 섬유증의 위험이 높은데 그것을 줄이는 방법과 섬유화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피부가 얇은 경우, 피부가 얇고 지방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섬유증이 발생하기 쉽고 발생했을 때 이렇게 만져지거나 비쳐 보이거나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부가 얇거나 하는 경우에는 디오텐 같이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실의 가닥을 가진 실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냥 아이필러나 아니면 단순 모노실을 이용해 가지고 실을 몇 개씩 한 5개에서 10개 이내로 사용해 가면서 1차, 2차에 걸쳐서 시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그 지방 이식이나 어떤 필러 등의 시술을 통해 가지고 아래쪽에 눈물 고랑의 볼륨을 어느 정도 증가시켜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실리프팅을 같이 병행했을 때에는 약간의 섬유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필러나 지방 이식 시술을 같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얼굴 부위 중 리프팅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부위 혹은 위험한 부위가 있나요? 리프팅 방법 중에 모노실 리프팅 같은 경우는 피부 아래 진피층에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코그실 리프팅을 사용하면서는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코그실 리프팅 때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너무 실이 입 가깝게 이제 실이 삽입하게 되면 표정을 짓거나 말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실이 비쳐 보이거나 이물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그실 리프팅 시에는 항상 움직이는 부위, 입가에 움직이는 부위라든지 이렇게 눈을 깜빡이게 하는 눈에 움직이는 부위를 시술할 때는 좀 주의를 해서 피해 줘야 합니다. 또한 코그실 리프팅 시에 아까 비디오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이하선 파로티드 덕트가 있는 어떤 침샘 같은 이하선에 실이 삽입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큰 좀 심각한 부작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시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코가 약간 휘어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가장 효과적인 시술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휘어있는 휜 코를 교정하는 방법은 이런 시술뿐만 아니라 수술적인 처치로도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난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로만 가지고 휘어있는 코를 100% 교정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실과 어떤 필러 시술을 같이 병행했을 때 심하게 휘어 보여 있는 거를 좀 덜 휘어 보이게 좀 반듯하게 보이게 이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휘어 보이는 경우는 단순하게 코뿐만 아니라 얼굴 뼈에 비대칭이 좀 많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가 휘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하이코 플러스 필러 시술을 통해서 코를 좀 정면으로 반듯하게 보이게 하고요. 그 외에 다른 필러 시술을 통해서 턱끝이라든지 양쪽 광대 높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줌으로 해서 코가 많이 휘어 보이는 거를 조금 더
조금 덜 휘어 보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드름 상처를 없애는 것에 모노와 스크루실을 시술한 후 필링하고 폴리뉴클레오티드 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데요. 이런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있나요? 여드름 스카, 여드름 딤플링 스카라든지 심한 딤플링 울퉁불퉁한 이런 흉이 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필링 방법과 어떤 레이저 세라피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드름 상처에서 모노실과 스크류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행해보진 않았던 것 같고요. 대신 필링이나 PDRN 같은 뉴클레오타이드 방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여드름 상처에 모노실을 삽입해서 어떤 시술 효과를 본다.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런 모노실이 피부 안쪽에 삽입되었을 때는 이게 포린 바디 리액션을 계속 꾸준하게 일으키면서 피부 자체의 혈류를 개선시켜 준다든지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파이버의 생성을 증가시켜 준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우리 도모 에피더멀 정션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이 표피층으로 에너지 공급을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피부 활성화가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여드름 흉터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Q&A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희 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8개국의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하면서 많이 미흡한 점도 있었을 거고 부족한 답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답변이나 저희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이제 이메일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다음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